창밖으로 고요한 오후의 햇살이 마루 끝까지 비쳐들었다. 최동환은 낡은 안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72년을 살아온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부엌에서는 아내 한미정이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68세의 나이에도 그녀는 여전히 부지런했다. 결혼한 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은 이 집에서 아들 최도윤을 키웠다. 땅을 일구고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재산은 적지 않았다. 마당 뒤편의 땅과 이 집, 그리고 은행에 묵혀둔 예금까지 노후를 위해 아껴둔 돈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자산은 역시 아들이었다. 도시에서 회사를 다니는 도윤은 바빠서인지 몇 년간 얼굴 보기가 어려웠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내려오지 못할 때가 많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도윤이 결혼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갑자기 주말마다 고향집을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아내까지 데리고 말이다. 며느리 서지은은 36세의 젊은 여성이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동환과 미정은 그녀의 밝은 미소에 마음을 빼앗겼다. 아버님, 어머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은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큰 절을 올렸다. 그녀의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와 건강식품이 가득 들려 있었다. 도윤은 어색하게 옆에 서서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그래, 잘 왔다. 들어와라. 동화는 겉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먹먹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반가웠고 며느리를 처음 대하는 설렘도 있었다. 그날 이후로 지은은 완벽한 며느리였다. 주말마다 내려올 때면 항상 선물을 들고 왔고 부엌일을 도와주겠다며 앞치마를 둘렀다. 설거지는 물론이고 마당 청소까지 척척 해냈다. 미정은 고마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지은아,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님, 이 정도는 당연한 거예요. 제가 효도해야죠. 지은의 목소리는 언제나 상냥했다. 그녀는 미정의 손을 꼭 잡으며 환하게 웃었다. 동네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는지 미정을 만날 때마다 부러움 섞인 말을 건넸다. 최 선생님 복 받았네요.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우리 지은이가 착하긴 하지. 미정은 겸손하게 대꾸했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안정된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동화는 가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지은이 집안을 둘러볼 때의 시선이 조금 묘했던 것이다. 그녀는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오래된 금고를 유심히 보거나 벽에 걸린 땅문서 액자 앞에서 잠시 멈춰 서곤 했다. 집 구조를 살피는 듯한 눈빛도 몇 번 포착됐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마당을 거닐며 집 뒤편의 대지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동환이 평생 가꿔온 땅으로 몇억 원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었다. 지은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도윤이 그녀의 옆에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여기 공기 좋지? 응, 정말 좋아. 이 집 정말 좋은 곳이네. 그녀의 대답은 애매했다. 좋은 집이라는 말에는 단순히 환경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 도윤은 그 의미를 눈치챘는지 못 챘는지 그저 미소로 답했다. 밤이 되어 노부부는 침실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 미정은 여전히 며느리 자랑에 여념이 없었다. 여보, 지은이가 정말 착하지 않아요? 요즘 애들은 시댁에 잘 안 오는데. 그래, 착한 것 같긴 하다. 동화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순 없었다. 그저 느낌일 뿐이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착한 며느리라 믿고 있었던 그 아이.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몰랐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노부부는 그저 아들이 행복하길 바랐고 며느리가 선한 사람이길 바랐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보지 못한 것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할 터였다. 완벽해 보이는 며느리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그리고 그들이 평생 지켜온 재산을 노리는 욕망의 실체가. 아직은 모든 게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는 곧 깨지게 될 것이었다. 며느리가 집에 오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다. 처음 몇 주간은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의 말투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날도 지은은 부엌에서 미정을 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냉장고에서 채소를 꺼내며 그녀는 별것 아닌 듯 물었다. 어머니, 나중에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정은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게 왜 갑자기? 아,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지은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계산적인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미정은 애써 웃으며 대화를 피했다. 글쎄다.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아, 그러세요? 그럼 땅은요? 뒤쪽에 있는 땅이 꽤 넓던데 유지비 많이 들죠? 지은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미정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며느리의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란다. 미정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다. 지은은 순간 표정이 굳었다. 실망한 듯, 아니 화가 난 듯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아, 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나섰네요. 그날 저녁 지은은 도윤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다. 동환과 미정은 방에서 쉬고 있었고 부부는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도윤아, 부모님한테 재산 이야기 좀 꺼내봐.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잖아.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지. 부모님 연세도 많으시고. 도윤은 망설였다. 하지만 아내의 압박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내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다. 미리 정리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겼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동화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 도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이 집이랑 땅 나중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동화는 신문에서 시선을 떼고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왜 그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요.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동화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도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를 떴다. 아버지의 침묵이 불편했다. 며칠 뒤 지은은 다시 한번 공격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아버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뭔데? 부모님이 곧 연세도 많고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상속 같은 거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다. 미정은 수저를 놓고 며느리를 바라봤다. 동화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밥을 먹었다. 지은은 당황한 기색 없이 말을 이었다. 요즘 세금 문제도 있고 미리 준비하면 좋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우린 아직 죽지 않았다. 동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지은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색했다. 아,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신경 쓰지 마라. 동환은 더 이상 대화할 의사가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정도 조용히 뒤를 따랐다. 식탁에는 도윤과 지은만 남았다. 왜 저러세요? 우리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지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도윤은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를 달랬다. 좀 더 천천히 하자. 아버지 성격 알잖아. 천천히. 언제까지?
그날 밤 침실에 누운 노부부는 긴 침묵 속에 있었다.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보, 지은이가 이상해요. 나도 느꼈어. 처음엔 착한 줄 알았는데 요새는 재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동화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 처음부터 그랬을 거야.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미정은 불안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과 아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의무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며느리를 믿을 수 없다는 것. 사람의 욕심은 감출수록 더 드러나는 법이다. 지은은 자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의도는 이미 노부부에게 간파당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숨긴다고 믿었던 탐욕의 실체가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동화는 눈을 감았다. 그는 결심했다. 이 재산을 함부로 넘겨줄 수는 없다고. 진짜 상속자가 누구인지 그것은 그가 정할 일이었다. 며느리의 계산에 놀아날 생각은 없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노부부의 마음도 함께 차가워지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마당에 부서지던 어느 오후, 미정은 집 앞에 세워진 지은의 차를 정리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부탁했던 일이었다. 뒷좌석에 놓인 가방을 정리하다가 그녀의 손이 무언가 종이에 닿았다. 메모지였다. 접혀있던 종이를 펼치는 순간 미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도윤목 60%, 내목 40%, 시가 집 처분, 시골 땅 매각 후 아파트 구매. 미정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손이 떨렸다. 메모지는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다. 정확한 비율과 계획이 적혀 있었다. 며느리가 자신들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미리 계산해 둔 것이었다. 그녀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메모지를 다시 펼쳤다. 글씨체를 보니 분명 지은의 것이었다. 미정은 숨이 막혔다. 평생 지켜온 집과 땅이 며느리의 손에서 하나의 숫자로 계산되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지은이 장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다. 미정은 황급히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그래, 수고했어. 지은은 부엌으로 향했고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메모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이렇게까지 노골적일 줄은 몰랐다. 저녁이 되어 동환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미정은 남편을 방으로 불러 메모지를 보여줬다. 동환은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내용을 읽었다. 그의 표정은 점차 굳어졌다. 이게 지은이가 쓴 거야? 네. 차 안에서 찾았어요. 동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메모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분노보다는 실망이 앞섰다. 아들이 이런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다. 더 확인해 봐야겠어. 동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지은은 거실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었다. 미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지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하게 들렸다. 응, 그러니까 시부모님 몸 약해지면 우리가 관리하는 걸로 해서 응, 맞아. 그게 제일 빠르지. 미정은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재빨리 수도꼭지를 잠그고 귀를 더 기울였다. 땅은 바로 팔고 집은 좀 기다렸다가. 아무튼 계획대로 하면 돼. 걱정 마. 통화가 끝나고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행주를 집어들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며느리는 그들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그것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며. 그날 밤 노부부는 다시 방에 모였다. 미정은 남편에게 오늘 들은 통화 내용을 전했다. 동화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저 아이의 본심이 드러난 거지. 어쩌죠, 여보. 우리 도윤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평생 모은 재산을 빼앗길까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아들이 이런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슬펐다. 동화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울지 마. 우리가 해결할 거야. 어떻게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저 아이 계획대로 두고 볼 순 없어. 동환의 눈빛은 결연했다. 그는 평생 땅을 일구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았고 부당한 일을 참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며느리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욕심은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다. 메모지 한 장, 통화 한 번이 그녀의 모든 계획을 폭로했다. 사람의 본성은 결국 드러난다. 아무리 가면을 쓰고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가면은 벗겨진다. 동화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집 문서와 땅 등기 부등본이 들어있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생각에 잠겼다. 평생 지켜온 것들이었다.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유산이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 없었다. 며느리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었다. 이제 진짜 상속자를 정해야 할 때야. 동환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들었다. 남편의 얼굴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그는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다. 누구요? 그건 천천히 생각해보자.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지은이에겐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야. 밤은 깊어갔다. 노부부는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이제 방어가 아닌 공격을 준비해야 했다. 며느리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진짜 물려줄 사람을 찾아야 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다. 차갑고 고요한 달빛 아래 노부부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아침 일찍 동환과 미정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며느리와 아들에게는 병원에 간다고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다. 시내에 있는 법률사무소였다. 차 안은 조용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고 동환은 핸들을 꽉 쥔 채 전방을 응시했다. 두 사람 모두 무거운 결심을 안고 있었다. 법률사무소는 3층 건물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노부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다. 예약해둔 김 변호사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전화로 말씀하셨던 분들이시죠? 네, 맞습니다. 동환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다.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유언장 작성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동환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아내와 눈을 마주친 뒤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전 재산을 조카딸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보통 부모들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었다. 아드님이 계신 걸로 아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동환은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며느리가 작성한 재산 분배 계획서였다. 변호사는 그것을 받아 읽었다. 그의 표정이 점차 굳어졌다. 이건 며느리분이 작성하신 건가요? 네. 우리 몰래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덧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자꾸 재산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랜 경력 동안 이런 사례를 여러 번 봐왔다. 알겠습니다. 그럼 상속자로 지정하실 조카딸분은 누구신가요? 김수진이라고 합니다. 우리 조카딸인데 어려서부터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동환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다. 수진은 노부부에게 진짜 가족 같은 존재였다. 친부모보다 더 자주 찾아왔고 더 많은 관심을 보였다.
수지는 28살의 젊은 여성이었다. 부모를 일찍 잃고 친척 손에 자라며 힘든 시절을 보냈다. 동환과 미정은 그녀가 중학생이었을 때부터 학비를 지원했고 대학까지 보냈다. 수지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 매주 빠짐없이 찾아와 집안일을 도왔다. 병원에 갈 때면 차를 태워다 주었고 장을 볼 때면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줬다. 집이 고장나면 수리를 알아봐 주었고 겨울이면 보일러를 점검해 주었다. 명절에는 음식을 만들어 와서 함께 나눴다. 반면 친아들 도윤은 몇 년간 얼굴도 보기 힘들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전화조차 드물었다. 결혼 후에야 갑자기 나타났지만 그 이유가 재산 때문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다. 수진이는 우리한테 진짜 가족이에요. 돈을 바라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우릴 좋아해서 온 거예요. 미정의 말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럼 유언장에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지도 증거로 첨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나중에 며느리가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니까요. 동화는 신중하게 말했다. 그는 지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두면 문제 없을 것이었다. 변호사는 컴퓨터를 켜고 유언장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노부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화면에는 한 글자 한 글자 그들의 의지가 새겨졌다. 본인 최동환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의 전 재산은 조카딸 김수진에게 상속합니다. 이유는 그녀가 오랜 시간 본인과 배우자를 성심껏 돌봐주었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에는 며느리의 탐욕을 입증하는 메모지와 통화 내용을 기록한 진술서도 첨부되었다. 혹시 모를 법적 분쟁에 대비한 것이었다. 서류 작성이 끝나고 동환과 미정은 각자 서명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봉인하고 안전하게 보관했다.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두 분께서 돌아가시면 이 유언장이 공개됩니다. 고맙습니다. 동환은 악수를 나누고 사무실을 나섰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다. 이제 끝난 건가요? 미정이 물었다. 동환은 고개를 끄덕였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야. 이제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를 거야. 우리가 죽고 나서야 알게 되겠지.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마음 아팠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확신도 있었다. 도움을 준 사람에게 주는 게 상식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함께한 시간과 마음이 가족을 만든다. 집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노부부를 보자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니,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병원은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동화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지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미정을 바라봤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미정도 방으로 향했다. 지은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뭔가 이상했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다. 노부부는 방 안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은 이제 준비를 마쳤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폭풍을 맞을 사람은 그들이 아니었다. 며느리였다. 유언장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그 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고 정의가 새겨져 있었다. 언젠가 그것이 공개될 날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다. 유언장을 작성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노부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며느리의 본색을 완전히 드러낼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토요일 오후 도윤과 지은이 다시 집을 찾아왔다.
지은은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선물을 들고 들어섰다. 하지만 노부부의 태도는 예전과 달랐다. 냉랭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분위기였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동화는 거실에 모두를 모았다. 그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할 말이 있어서 너희를 불렀다. 도윤과 지은은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다. 지은의 눈빛에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혹시 재산 이야기가 나올까 하는 기대였다. 사정이 생겨서 상속 정리를 다시 하려고 한다. 그 말이 떨어지자 지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속으로 환호했다.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이다. 그녀는 재빨리 말했다. 아버님,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요즘 상속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래, 내가 도와주겠다고? 동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지은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네, 제가 알아보고 정리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때였다. 초인종이 울렸다. 미정이 일어나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김 변호사였다. 안녕하세요. 최동환 선생님 댁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변호사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왔다. 지은과 도윤은 갑작스러운 방문객에 당황했다. 변호사는 노부부에게 정중하게 인사한 뒤 소파에 앉았다. 제가 최동환 선생님의 유언 집행을 맡은 변호사 김준호입니다. 유언 집행이요? 도윤이 되물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네. 이미 모든 상속은 결정됐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재빨리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 그런 결정을 하셨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다. 일주일 전에 유언장이 작성됐습니다. 최동환 선생님과 한미정 여사님의 전 재산은 조카 딸 김수진 씨에게 상속됩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지은의 얼굴은 새하얘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환을 바라봤다. 아버님, 이게 무슨... 서지은 씨에게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단호했다.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유언장과 함께 지은이 작성한 메모지 사본도 함께 있었다. 이것은 서지은 씨가 작성한 재산 분배 계획서입니다. 시부모님의 재산을 본인과 배우자가 나눠 갖고 집과 땅을 처분하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은은 그 메모지를 보고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다. 도윤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또한 통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부모님 몸 약해지면 우리가 관리한다는 내용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도윤은 당황한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겁니까? 동화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사람 마음이 어딨는지 속이 다 보이더구나. 아버지, 너도 알고 있었지. 지은이가 우리 재산을 노린다는 거. 그런데도 모르는 척했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말이 없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님, 오해예요. 저는 그냥... 오해가 아니야. 내 손으로 쓴 메모고 내 입으로 한 통화야. 미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지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모든 게 들통난 순간이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이의를 제기하실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도윤과 지은은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지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들은 한마디 인사도 없이 집을 나갔다. 노부부는 조용히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동화는 한숨을 쉬며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제 끝났어. 그래요. 이제 편해지겠죠.
변호사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다. 두 분 잘 결정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에게 주는 게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가 떠나고 노부부는 마당으로 나왔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따뜻한 빛이 집과 땅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김수진이었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삼촌, 이모, 제가 과일 사왔어요. 수진아, 고맙다. 수진은 노부부와 함께 마당을 걸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석양을 바라봤다. 수진은 미정의 팔을 감싸며 말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 넌 참 착하다. 미정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동환도 수진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 지었다. 수진아, 내가 있어서 우리가 참 든든해. 제가 더 고마워요. 삼촌, 이모 아니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세 사람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모습은 평화로웠다.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다. 가족은 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이 가족이다. 진심으로 함께한 사람이 결국 우리의 가족이다. 노부부는 수진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부엌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창밖으로는 달이 떠올랐다. 밝고 따뜻한 달빛이 집안을 비추고 있었다. 며느리는 재산을 노렸지만 진짜 상속자는 따로 있었다. 욕심이 아닌 사랑으로, 계산이 아닌 진심으로 다가온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얻었다. 세상은 공평하다. 주는 만큼 받고 심은 대로 거둔다. 며느리는 탐욕을 심었고 그 결과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수지는 사랑을 심었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얻었다. 노부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선택은 옳았다. 진짜 가족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하지만 삶은 계속된다. 노부부와 수진의 삶은 계속해서 따뜻하게 이어질 것이다. 그들이 보여준 교훈은 명확하다. 진심은 언젠가 보답받는다. 그리고 욕심은 언젠가 대가를 치른다.